자,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이 유족들이요, 이번 사건이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군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유가족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 사격장에서 오발탄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왜 통제되지 못했던지.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의 특별수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오늘 오전 9시부터 관련 사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오전 9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즉시 특별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도비탄이 그 사고의 원인이다,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비탄은 사실 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이렇게 휘어진 총탄입니다. 하지만 직격탄일 가능성도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좀 더 수사를 해서 명쾌하게 사건의 결말을 짓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가장 큰 논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어딘가에 맞고 튕겨져 나온 도비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도비탄이 아닌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대로 날아와서 피살된 것인지, 자,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혹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의 입장, 군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군 수사기관은 당시 인근 부대가 사격장에서 사격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유족의 입장을 들어봤었는데 도비탄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직접 날아온 탄에 의한 사고다라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고, 군에서는 지금 도비탄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유족들이 도비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뭡니까? 도비탄, 그러면 딱딱한 물체에 맞았다면 탄두가 찌그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군에서 도비탄이라고 확정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네. 도비탄일 가능성을 비롯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 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유족 측의 말씀은 엑스레이를 보니까 탄두가 멀쩡하더라는 것이죠. 변형된 부분이 없더라. 그러면 어딘가에 맞고 날아온 도비탄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닐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탄두가 변형이 될 정도면 사실 총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총알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날아갈 때는 대부분 탄피예요. 탄피는 떨어지고 그 탄두만 날아가는데 탄두는 뭐 한 2cm 정도, 2, 3cm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형될 정도가 사실 힘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기스가 났을 수 있고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겠죠. 네. 흠집이 생겼을 수 있다. 흠집은 이제 엑스레이로 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흠집은 엑스레이에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해서 총알을 꺼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저쪽의 지형이 도비탄이 생길 만큼의 그런 지형은 아니더라. 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도비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왜냐, 일반적인 사격장의 지형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지역을 연구를 하고 알아보니까, 네. 도비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곳 지형과 도비탄일 가능성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격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사격장에 타겟이 있는 바로 뒷부분, 바로 이 길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사격장 타겟과 사고 지점 불과 49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에 오솔길이 있다니, 일반적인 사격장의 구조와는 정말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각도입니다. 사격을 할 때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줄임말로 멀가중, 멀멀가중, 멀리 있는 표적, 가까운 표적, 중간 표적, 이렇게 해서 100m, 150m, 보통 250m의 멀리 있는 타겟을 사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총을 한번 쏴볼까요? 250에서 270m를 날아간 총알,
근데요, 조준을 할 때 총알의 포물선 때문에 타겟을 조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00m 지점은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정 가운데를 조준해도 되지만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포물선이기 때문에 약간 위쪽을 바라보고 조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멀리 있는 총알을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총을 타겟보다 조금 더 위로 잡았다. 이렇게 될 경우 사격장을 넘어서 이 오솔길까지 총알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깎여진 사격장의 뒷면을 넘어서 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높이가 14m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격 지점에서 총을 각도 1도 정도 올렸을 때 300m 떨어진 지점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계산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각도 1도를 높일 때 300m 떨어진 곳에서는 약 5.2m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총을 쏠 때 3도면 아주 미미한 각도입니다. 3도만 높여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m 정도가 높아집니다. 앞에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격 지점에서 총의 총구를 3도만 높여도, 조금만 높여도 뒤에 막을 수 있는 깎인 산보다 높이 15m를 올라가서 총을 쏴볼까요? 피해자가 있는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유추해본 이 각도와 사격장의 위치의 비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네. 사격 지점에서부터 원래 최대 가장 먼 타겟은 250m 지점인데 아마 이 사격장을 만들 때는 뭐 GPS나 이런 게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재보니까 277m 지점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다른 보도에는 한 400m 되고 이 도로 오솔길까지는 한 460m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실제로 재보니까 오솔길까지가 이 사격 지점에서부터 오솔길까지 340m였습니다. 그런데 K2 소총의 유효 사정거리가 460m예요. 네. 그러니까 340m에 있다면 완전히 유효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격장 뒷부분은 당연히 이 흙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벽. 그 흙벽의 높이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m예요. 그 14m 바로 위에서부터 도로까지는 불과 40m입니다. 네. 40m인데 거기에 뭐 특별하게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숲이에요. 숲풀입니다. 네. 거대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주로 숲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뚫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타겟 뒤에 그 목표물 뒤에 우리 28명의 병사가 지나갔다고 하니까 병사들이 서 있은 겁니다. 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3도만 높여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멀리 있는 250m 지점에 타겟을 쏘려면은 네. 높이 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만 더 높여도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았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해당 지휘관의 책임일 소재가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어제도요, 저희가 이 사격장 주변 실제로 사격을 할 경우에는 이 소개 작업이 벌어집니다. 경고 방송이 나가고 사이렌이 울리고요. 총알이 날아갈 수 있는 방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분명히 경고 방송도 하고 사이렌도 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장에, 유족들의 주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솔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떤 사이렌이나 경고 방송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솔자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솔자는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격을 하는 해당 부대 그리고 이 작업을 한 28명의 병사가 작업을 한 부대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격을 하는 부대에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이 경계병들을 배치를 해서 사격에 정확한 아까 3도 만약에 높이지 않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작업하는 부대에서는 저 현장을 저 상황에서 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안전 불감증 속에서 이 사격 훈련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알겠습니다.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군이 정밀 조사를 들어갔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유탄이든 그러니까 도비탄이든 아니면 실수로 날아간 총알에 사고를 당했든
그 총알이 발사된 그 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누가 쐈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쏜 소대까지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소대까지만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총알은 네. 번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어떤 또 설사 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번호를 어느 총에 지급이 총에게 됐는지. 지급이 됐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타겟을 몇 개를 맞췄는지 다 맞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못 맞춘 사람들의 가운데서 골라낼 수는 없나요? 그런데 270m 우리 황인크께서도 쏴보셨지만 네. 다 맞습니다. 네. 저기 아마 12명이 쐈다면 다 맞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것도 가끔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굳이 쏜 사람을 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쏜 사람도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쏜 사람이 또 똑같이 의무복무하러 간 병사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평생 트라우마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거 말고 이 일이 있게 한 그 지휘관들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사관이 중사인데 인솔하는 부사관이 어떤 데 보면 뭐 음악을 크게 틀었다 아니면 이어폰을 꼈다라는 게 있는데 이어폰을 꼈다면 정말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도 휴대폰 너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자기 부분은 이제 혼자서는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일부 유족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군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도비탄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오늘 우리가 가능성을 늘어났던 이 얘기들 중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어딘가에 맞고 튕겨져 나온 도비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도비탄이 아닌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대로 날아와서 피살된 것인지 자,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혹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방부의 입장, 군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즉시 특별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도비탄이 그 사고의 원인이다. 그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비탄은 사실 총에서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이렇게 휘어진 총탄입니다. 하지만 직격탄일 가능성도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좀 더 수사를 해서 명쾌하게 사건의 결말을 짓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가장 큰 논란. 자,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이 유족들이요, 이번 사건이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군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유가족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비탄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군 수사기관은 당시 인근 부대가 사격장에서 사격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유족의 입장을 들어봤었는데 도비탄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직접 날아온 탄에 의한 사고다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 사격장에서 오발탄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왜 통제되지 못했던지. 자,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의 특별수사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오늘 오전 9시부터 관련 사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오전 9시에 송영무 국방